눈 감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내가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래도 그 검사는 꼭 필요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릴 이야기는 건강을 챙기는 법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5을 넘기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고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불안을 잡기 위해 받는 검사가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드문 사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검사 결과지 한 장 때문에 환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사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검사 이후부터는 몸 어딘가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은 바빠지고 숫자가 찍힌 결과지가 많아질수록 환자는 더 자주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삶은 그만큼 더 불안해지고 더 위축됩니다. 75이 넘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의 몸과 다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노화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검사 기계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평균에서 벗어나면 빨간 줄을 긋고 경고를 울리고 추가 검사를 권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시작된 검사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연쇄적으로 더 큰 검사와 시술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멀쩡하던 몸이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주변에서 건강관리 잘하는 분으로 통하셨습니다. 해마다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고 검사 결과가 깨끗하다는 말에 안도하며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평소와 똑같이 받은 검사에서 애매한 소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는 단어, 만에 하나라는 말.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동안 느끼지 못하던 불편감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것 같았고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몸의 감각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로 변했습니다. 결국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 자체가 몸에 부담을 주었고 그 여파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며칠만 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고 퇴원할 무렵에는 체력도 자신감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몰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후회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을 예방하려다 오히려 병을 얻게 된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검사입니다. 특히 75 이후에는 이 경계선을 훨씬 더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이후에는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검사로 잃는 것이 더 커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검사나 시술도 나이가 들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75 이후라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불필요한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병원에서 훨씬 주도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를 거절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나이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리는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검사는 75 이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의사가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병원에 가셨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예약표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은 그 망설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검사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5 이후라면 병원에서 권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검사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아무 증상도 없을 때 시행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검사처럼 느껴집니다. 세균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과 요도에는 자연스럽게 특정 세균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균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불편함이 없다면 이 세균들은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 결과지에 적힌 한 줄 문장입니다. 세균 검출.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가만두면 큰 병이 되는 건 아닐까?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늦는 건 아닐까? 결국 항생제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가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균형을 이루고 있던 방광 환경을 무너뜨리고 더 독한 균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아무 증상 없던 사람이 진짜 방광염 환자가 되어 병원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열이 나지 않는지, 옆구리가 아프지 않은지, 소변 볼 때 타는 듯한 통증이 없는지, 이런 증상이 없다면 그 검사 결과는 그냥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그 글자 하나 때문에 몸 전체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특히 정기검진에서 거의 습관처럼 포함됩니다.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고 숨이 차서 쉬어야 할 정도도 아닌데 나이가 있으니 한번 찍어보자는 식입니다. 그런데 75이 넘은 심장이 젊을 때와 똑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어온 기관입니다.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 남습니다. 심전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경미한 변화들은 대부분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상 소견이라는 말 한마디가 더 정밀한 검사로 이어지고 결국 혈관을 들여다보는 시술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는 구조, 이걸 흔히 폭포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다 결국 큰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심장은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와 파형보다 중요한 건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굳이 기계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찍는 척추 정밀 영상 검사입니다.
허리가 조금만 뻐근해도 사진부터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척추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실제로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어르신 10분 중 9분은 사진을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진을 보는 순간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사, 시술,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걷기와 근육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사진보다 몸의 반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의사가 권하는데 내가 거절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의료는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특히 노년의 의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숫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덜 아프고 덜 불안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75 이후 남성분들이 특히 많이 받는 전립선 관련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발견 자체가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전립선에 생기는 변화는 대부분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일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통해 이걸 알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지켜볼까? 치료할까? 수술할까? 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치료를 선택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배뇨 문제, 생활의 불편함,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나이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검사가 내 수명을 늘려주는지 아니면 불안을 늘려주는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는 고령에서의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준비 과정부터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탈수가 오고 검사 중에는 장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반복 검사의 이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장에 생긴 작은 변화가 생명을 위협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검사 중 발생하는 위험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검사에 응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검사받는 사람이 성실한 환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성실함이 아니라 분별력이 지켜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검사를 줄이면 불안해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그리고 병원에 쓰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로 남는 선택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듣고 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검사를 안 받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반응은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관리해 준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검사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배워왔고,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어야 안심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검사가 불안을 없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검사는 불안을 잠시 낮췄다가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안심하지 못하고 애매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애매한 결과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 아닙니다. 기능 유지입니다. 잘 걷는지, 잘 먹는지,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이 네 가지만 유지되어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는 이 네 가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능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검사가 병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검사 이후에도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확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검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에 쓰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하나 줄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검사를 줄일수록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제대로 쓰면 몸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투자해야 할 것은 예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방은 이것저것 다 검사하는 예방이 아닙니다. 한 번 걸리면 삶의 질을 크게 무너뜨리는 질환을 미리 막는 예방입니다. 특히 고령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성 질환은 검사보다 예방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번 앓고 나면 통증과 후유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사비로 쓰이던 돈 중 일부만 옮겨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결과지를 들고 다니는 대신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약보다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휘청거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찾고 영양제를 늘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병이 아니라 재료 부족입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연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변화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챙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의 안정감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숨이 가쁘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검사 하나만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령에서도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 하나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이 검사가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단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한지 이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를 거절하는 순간입니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아닐지,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권유할 수 있지만 결정은 환자의 몫입니다. 특히 노년의 의료에서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병원 진료실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만 준비해 가셔도 불필요한 검사를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불안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불안을 키울수록 멀어지고 불안을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말로 정리하고 선택으로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 진료실로 장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고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검사 한 번 더 해보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괜히 거절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간은 의사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그대로 읽어도 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병을 찾으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검사는 병을 찾을 수는 있지만 수명을 늘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 검사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굳이 서둘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 질문은 노년 의료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효과를 보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치료라면 지금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일정으로 채우느냐, 일상으로 채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검사와 치료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늦지 않다고 답이 돌아온다면 그 검사는 지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분명해졌을 때 대응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들고 진료실에 들어가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의사는 이 환자가 무작정 불안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권유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사를 안 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노년의 책임은 모든 가능성을 다 검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을 줄여서 지금의 기능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검사를 줄이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병원 일정이 줄어들고 결과지에 묶여 있던 생각도 풀립니다.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와 약을 줄이기 시작한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몇 달이 지나면 오히려 활력이 돌아옵니다. 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병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적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잠을 깨우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몸의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검사가 이 두려움을 키운다면 그 검사는 이미 목적을 잃은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줄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럼 혹시 큰 병을 놓치는 건 아니냐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을 미리 찾아내야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모르는 게 정말 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병은 끝까지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불안해 하십니다. 모르는 게 정말 약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알고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시험도, 직장도, 건강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르면 위험하고 알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10년 뒤를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75 이후의 시간은 방향이 바뀝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지금부터 얼마나 덜 아프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발견되는 많은 질환들은 발견 즉시 치료하지 않아도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변화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버리는 순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검사 결과에서 작은 이상 소견을 들은 뒤부터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를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는 내 몸 어딘가에 있는 그 문제부터 생각난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불안 때문에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작은 피로도 병의 신호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병 자체보다 병에 대한 인식이 먼저 삶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끝까지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그 병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굳이 찾아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증상이 분명해졌을 때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찾는 병은 찾는 순간부터 삶의 주인이 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햇볕 아래에서 보내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검사 하나가 이 선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의 걱정을 꺼내십니다. 주변에 암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어서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곧 나의 미래는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질환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병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관리에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잘 맞지 않습니다. 평균 수치, 평균 위험도, 평균 권고안은 참고일 뿐입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 내 생활 능력, 내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검사 하나가 안심을 주지만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불안을 안겨줍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제입니다. 병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의료 개입의 범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멈출지를 스스로 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병원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병원을 멀리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